안녕하세요. 친절한 뮤싱 이제 48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국을 제공하는 복수가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7월도 중반이 넘어가고 무척 더운 것과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포함해서 지난주, 이번주 동탄을, 신도시, 네. 동탄을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 힘들더라고. 그쵸. 어딘가 이동하는 자체가. 일단 양재나 신논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는 건데, 네. 교통이 그렇게 많이 멀진 않아요. 물론, 우리 집에서 멀어요. 네. 근데 양재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 가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신도시라서,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건물도 많고, 사실 동탄 신도시가 요즘 그 삼성 공장 때문에 네. 아파트가 더 오르는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래요. 네. 예. 근데 이제 학생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파트는 그렇게 가는데 그 네. 아파트 안에 퍽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인데도 학생 수가 전체 반이 한 6개? 그 정도더라고요. 한 학년당.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친구들의 텐션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 좀 따라가기 힘들어서 3교시부터는 마이크 썼습니다. 목 아파 이러면서 마이크 좀 해서 마이크를 썼는데 네. 이거 좀 마이크를 좋은 거 하나 휴대용으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얘기해 주신 얘기 들으니까 저는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동탄 신도시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진화 리체가 뭐 이렇게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잘 지어지나 싶었었는데 갑자기 유치권 행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까 봤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재개조합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나름 분양이 잘 돼서 그 건축비를 그걸로 분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분양이 잘 안 돼서 유치권이 행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짓기만 해서 뭔가 되는 거는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굉장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되면은 이미 이제 그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지하상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동네도 사실 또 그렇게 생기니까 엄마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 수 입장도 저희 광주에서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시내에 있는 데는 학교 학생이 없어서 걱정이고 신도시에 보면 학생이 이제 좀 많은데 과밀 지역이 있는데 이게 30명 정도만 돼도 과밀 지역이에요. 그래서 3학년 저희가 요즘에는 3학년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이 한 10개 정도 이상 받는 데라는 그 신도시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느 한 지역은 굉장히 텐션이 떨어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내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아예 게임을 하는데도 아예 그냥 게임을 아예 안 하는 모듬이 있을 정도여가지고 이게 그러한 분위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휩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학교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찾아가는지는 알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 국내 이슈를 한번 좀 정리하고 해외 이슈 세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5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대규모 선물한 매도니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그 원달러 환율이 초반에서 좀 하향 이탈을 시도하고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좋은 이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경제가 7월 최근 경제대응 발표에서 물가와 내수의 양극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흑자를 냈음에도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세 번째로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규제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정책을 어느 정도 좀 도와서 AI 첨단 산업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적시에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이란의 지정학적 마찰이 재발, 유가가 배럴당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좀 미국, 이란이 다시 또 무력 충돌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또 유가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낙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게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는요, 금가격 4,100선 회복과 달러 강세 완화인데, 아무래도 유가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결국 금 가격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 세 번째는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하회 및 연준의 매파 기조가 재확인됐다는데, 실업수당인 청구 건수가 아무래도 밑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괜찮다라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준비한 기사들 준비했는데, 저는 사실은 나이가 나이라서 문제지 실버 측에 대한 금리 내용을 좀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52세 회사 쫓겨나 73세까지 일한다. 연금 받기 전 소득 저백 13년이다라는 매일경제신문의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는 평균이 이제 한 대략 53세 정도라다고요. 절반 이상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정년을 채운 직장인은 불과 한 9.8%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권고했던 비자발적 퇴직이 75%.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이나 노후 대비가 어렵다라는 것은, 국민연금엔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할 때 62세부터 63세부터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시 일을 시작을 해서 73세까지 일터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되게 좀 정규직적인 일보다는 단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취약한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어떤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좀 준비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이들 욕심이 생기죠. 자, 이거는 좀 상반될 수도 있는 결이 비슷하지만 다른 기사입니다. 2060 S&P 500 살 때 AI 베팅한 실버 개미들이다라는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왕연금 노후부자 미래세 연령대별 DCIRP 계좌를 분석해봤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ETF 투자 50% 안팎이었고요. 올해 퇴직연금 인기 ETF에서 채권형이 실종되는 사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국장에서도 ETF 보유 순위 상위권을 속수하고 70대도 1위는 글로벌 AI 액티브 ETF였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실버 세대들이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S&P 시장인데,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70대가 가장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 ETF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안전한 채권의 위주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야 할 타이밍이지만,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됐던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조금 더 모험적으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실적이 좋지만 이것이 계속 또 안정적으로 보일지 어떨지는 계속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본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금리 인상 후폭풍, 고령층부터 타격이다라는 매일경제신문의 7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회한 가운데 향후 시장금리가 따라오를 때 아무래도 고령층이 가장 먼저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인데요. 전체 취약차주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데 이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4년간 이미 2배로 뛰어있다라고 합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빚은 약 3.9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고령 자영업자들의 대출 비중은 굉장히 좀 높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결국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제일 먼저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다섯 번째는 좀 간단한 기사인데요. 테라 제로 병맥주 초도 물량 90만 배 완병. 헤럴드 경제는 7월 20일 기사인데요. 요즘 이런 무알콜 맥주가 병으로도 생산이 되고 이 병이 의외로 또 식당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같은 술자리나 문화에서 술을 먹기는 뭐하고 그럴 때 그냥 물 먹기도 음료수 먹기도 차라리 이런 비알콜 맥주가 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장 경제에서 간단하게 때워야지 김밥을 아주 선호했었는데 김밥 한 줄 집었다가 기겁했다라는 한국경제신문 7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일대 분식집에서는 기본 김밥이 5,0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참치 소불고 김밥은 6, 7,000원 선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강남에서는 얘기겠지만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김밥이 한 3, 4,000원을 사실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얘기한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시장 물가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른 가격, 원재료의 가격도 있겠지만 임대료인지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눈 돌리는 것이 편의점에 김밥이 리뉴얼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판매들이 결국은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다 기업의 어떤 기관에 있는 비즈니스로 다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아까 김밥 맛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사는 동네 제일 가까운 곳에 김밥 천국이 있는데요. 아직도 있군요. 김밥 천국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거기서 이제 파는 김밥 종류 중에 그냥 김밥, 김밥 천국 기본 김밥이 있습니다. 야채 김밥이죠. 네. 저번 달까지는 3,500원이었거든요. 4,000원 됐습니다. 아하. 저는 그냥 가끔씩 네. 밥 먹기 좀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끼를 사 먹기가 부담스러울 때 그쵸. 김밥을 한 줄을 살 때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한 줄 거기서 먹고 있으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장이 나와서 먹는 편인데 키오스크 누르다가 4,000원? 진짜. 근데 이제 누르고 있는 중이어서 그냥 눌렀어요. 예. 우리 선택의 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500원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장님도 그 사정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물가가 오르지만 외국인 짜 난리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심한 거 사실은 이제 더운 거 관련된 거죠. 네. 유럽에서는 에어컨이 네. 어떤 집은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가? 자기 집에 에어컨 2개가 있는데 네. 공무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철거하더라고요. 불법 에어컨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는데 네. 철거한 이유가 네. 선풍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달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직원가 없었거나 에어컨이라는 게 네. 그쪽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에어컨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에어컨 없어도 살만하지 않냐? 예전엔 그랬대요. 기후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장마하고 또 이 장마 끝나면은 네. 햇빛이 되게 세니까요. 그쵸. 우린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유럽은 이제 최근에 기후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는 아니고요. 네.
두 가지 보도 자료와 공공기관의 자료를 들고 왔는데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특별해요. 네. 서울에 있는 자살 예방센터. 아하. 거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분 대상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럴 때 고객님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수강생이신 거죠. 네.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보내드린 네.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 말고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무슨 통합자료 이게 하나 더 네, 있습니다. 안내장. 네. 요게 최신판입니다. 제가 이 기관에 얘기해가지고 혹시 이거 지금 우리 이런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이 자료실에 있는 게 2024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최신 자료 얻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금융교육국에서는 담당하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네. 부서래. 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최신본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쓰실 일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네. 보도자료 2025년 4월 1일입니다. 작년 거죠. 네. 이유는 이 제도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우리 녹음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네. 보도자료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가 좀 좋게 바뀌었어요 라는 보도자료거든요. 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채권 추심, 불법 사규명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가져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한 안내고요. 채무자 대리인의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근데 우리 이런 어투는 우리 일반 소비자가 보기엔 어때요? 네. 너무 조금 공식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뭐라 그럴까요? 생활 용어 같지가 않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보도자료는 우리 일반 국민이 읽으라는 자료가 아니죠. 누가 보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보라는 거죠. 기자. 그렇기 때문에 좀 용어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신청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관되는 시간 단축,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상담 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적 확충, 신청 이후 진행 상황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용 요령 안내 강화. 여기에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도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걸 신청할 때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저희들이 신청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떠넘긴다고요? 법률구조공단으로 떠넘겨. 그럼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되는 거였대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안 되고 좀 불편해요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창구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게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말이 거창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하고 싶어요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좀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네. 자,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자, 그 전에도요. 법률구조공단으로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물어볼 때 법률구조공단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많은 신청자가 불편해요 라고 얘기했던 게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녹음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글쎄요. 법률구조공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불편한 점. 첫 번째는요. 법률구조공단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 안 들어간 상태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소송이 일어난 뒤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 이전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률구조공단이 예를 들어서 저희 이거 전화로 상담하는 게 불편한데 저희가 한번 가서 내 방에서 차 가서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됐죠. 이유가 법률구조공단이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서울에 지부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본사가 우리 공공기관 내려가잖아요. 김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김천 그러면 보통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김천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겠죠. 네. 서울 수도권은. 자, 보겠습니다. 자, 신청 양식을 간소화했대요. 아래쪽에 신청 양식 보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와. 이제 이걸 객관식으로 많은 부분 바꿨다고 나오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 주관식에서 거의 시험을 봐야 돼. 선택형, 객관식으로 변경해서 신청 내용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자,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기억나십니까?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같은 투표를 할 때, 네. 우리나라처럼 누구누구 이름 아니면 번호 밑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투표한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한자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일본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네. 그 해당하는 기관의 공공기관의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이름을 알려야 연필을 깎는 일이에요. 오시는 한 분 한 분 연필을 깎아서 그걸 드려. 그래서 글씨를 쓰게 만들고 투표가 끝나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연필을 드리게 돼 있어요. 쇼죠. 쇼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신청서 작성할 때 주관식. 자,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래쪽으로 300자 이내로 쓰세요. 우리 무슨 강사 지원할 때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완전. 그게 제일 어려워. 당신의 일을 만들어 쓰는 게, 그거를 객관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진 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여 있다. 여러 가지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청 창구로 포함하였다 이 뜻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여기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좀 거창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 구청에 보면 한쪽 구석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에 오프라인 직접 찾아가서 저 이거 신청하고 싶어요 라면 하면 거기서 서류를 작성하는 이런 게 포함됐고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을 과정에서 채무자 대리인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여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슨 소리죠? 이게 통합지원이죠. 금융상담하다가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채권 추진받고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추진받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시니까 채무자 대리인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신청 가능하신데 신청하시겠어요? 이 절차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내년은 올해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법무부의 법률구조 플랫폼 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서 다른 법률구조 서비스와 함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 보통 국민이 법무부의 법률구조 플랫폼을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창구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프라인 창구입니다. 세 번째요. 채무자 대리인 신청 상담을 통한 전용 직통번호. 그러니까 전화, 이 직통 전화. 보시면 1332번이 있는데 1332번이 어느 기관의 대표 번호입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 번호에 우리 ARS 누르잖아요. 1332 누르고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바로 3번 그리고 또 신설 6번 이렇게 누르면 바로 포함된다. 그래서 1332 누르고 뭐 하시면 1번, 뭐 하시면 2번 나올 때 3번을 누르고 3번 누르면 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1번, 뭐 하시면 2번 나오는데 이때 6번을 누르시면 아까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상담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쉽겠습니까? 어렵네. 메모하셔야지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 상황 안내도 강화됩니다. 저요, 이거 저번 주에 이게 신청인데 지금 어떤 상태죠? 물어봤을 때, 요런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4일부터 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맨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지나서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사례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쓰시는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A씨는 채무 과다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사금융 업체에게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그리고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 원을 차용 빌렸습니다. 이것까지 읽다 보니까 그 지인이 누굴까? 지인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 아닐까요?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법 사금융업자, 미등록 대부업자는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겠죠. 신청하였습니다. 자, 요거를 읽다 보니까요. 채무자 대리인이 뭐 하는 제도라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대신 뭐 나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대리해 주는 건가요? 변호사 다음에 2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네. 이제 느낌이 팍 오십니다. 2번 읽지 말고요. 아래쪽에 화살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런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권 추심, 반복적인 전화, 주거지 방문, 가족과 관계인 등의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협박과 공포심, 불안감, 유발, 금전 차용해서 변제 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경우로서 모두 불법 채권 추심이다. 결국은 채무자 대리인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냐? 추심인데 그게 불법 추심으로 의심받을 때. 추심을 받았을 때요. 추심이라는 게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자, 돈 빌려간 거 갚으세요. 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추심이라는 것도 법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추심을 했을 때 돈 빌린 사람은 이런 추심 받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심받는 절차를 어떻게 해요? 대리인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게 채무자 대리입니다. 대부분 채무자 대리는 당연히 누가 담당할까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변호사겠죠. 네. 아까 법률 구조공단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이 하는 것은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을 대리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와 연락하여 자, 채무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채무자 대리인이고요. 선생님의 대리인이고요. 이제 채권 추심 전화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이 내용은요. 저 지금 대리인 선임했거든요. 제 채무자 대리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변호사가 안내하게 될 겁니다. 자, 법률 상담을 통해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이후 고소 절차, 증거 확보 절차를 안내함. 자, 고소 절차 그리고 다음에 소송 절차는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됐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돈 내야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까지는 무료이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소송에서는 돈을 내야 될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법률 상담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소 절차, 대응 방안 이후에 고소 절차 및 증거 확보 절차를 안내한다. 대부분 증거 확보 절차는 뭘까요? 채무자한테 고객님 지금 앞으로는 제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대리하는데요. 혹시라도 돈 빌려준 불법차 이 대부업자가 전화하면 그 전화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녹취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를 하여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이 돼서 누구한테 전화한다고요? 불법 사금융업자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지금 저 이렇게 사금융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죠. 내가 무슨 사금융이냐. 그럴 때 앞으로 전화는 채무자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라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및 불법 청의 추심 행위 중단토록 이렇게 요청하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뒷부분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참고 이해해 보시면요. 네. 질의 대상과 답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4가지, 5가지인데요. 한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 당사자다. 돈 빌리신 분, 불법 사금융업자, 대부업자로서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우려만 있어도 돼요.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초과대출을 받은 채무 당사자, 본인이 돈 빌린 사람, 근데 밑에 하나 더 있죠. 관계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읽었던 1번에서는
제가 빌렸는데요. 돈 안 갚으니까 부모님한테 알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관계자이기 때문에 불법 추심, 피해 또는 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 가족이나 지인 등 최대 5명, 최대 5명이요. 여러분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이라, 여기 5명이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불법 추심업자가 네. 부모님, 친구 4명 이렇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아까 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는지, 공짜인지, 채무자 대리를 해줍니다. 불법 추심,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등을 대신해 채권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며 지원 대상자 모든 건에 대해서 무료다. 그러니까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제도 자체가 무료예요. 자, 무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진 않아요. 왜요? 무료이기 때문에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오래 기다려야지. 그렇죠. 소속된 법률구조공단 소속된 변호사는 숫자가 한정돼 있을 테니까. 그쵸. 두 번째는요,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초과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등을 대리한다. 다만 소송 대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부합할 경우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결론. 기존 중위소득 125%보다 어때요? 높으신 분들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간 보겠습니다. 지원 기간은요,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 가능.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채무자 대리인제도 무료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리 안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유료로 전환된다는 거죠. 자, 이런 한계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요즘 워낙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은 것 같고요. 자,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날 것 같고, 채무 구조도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뭐 20% 이상에 대해서는 20%까지만, 60% 넘으면 아예 안 내도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내가 가진 권리들을 잘 알고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점점 많이 확산되고, 저희를 통해서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태풍도 몰려온다라고 하고 막 비도 막 내리고 이러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